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1회차 이상심리 들어갑니다. 이상심리의 전반부 76번에서 88번 문제까지 13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심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의 장애가 있죠. 그 장애들을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 외에 다른 문제도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이 장애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문제에서 20문제 정도는 장애의 문제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DSM-5에 의한 많은 장애들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론에서 필기를 통해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 노트된 내용들을 여러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의 문제가 잘 나온다 했는데요. DSM-5에 의한 의사소통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의사소통 장애라든지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하위 유형 문제가 잘 나옵니다. 새로 포함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면은 신경 발달 장애에 들어간다 해요. 의사소통 장애는 신경 발달 장애에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신경 발달 장애에 많은 것들이 있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대표적인 건데 의사소통 장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언어장애 들어가겠죠. 발화음, 언어음과 연관된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피치와 연관되죠. 그 다음에 아동기발병, 유창성장애, 말더듬이라고 하죠. 유창성장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사회적, 실용성 의사소통장애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표현도 할 줄 알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SM-4와 좀 다른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동기 분개성 장애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의 전반적인 발달 장애가 있었는데 거기 안에 아동기 분개성 장애, 레트 장애, 그 다음에 자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특정형 의사소통 장애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만 빼고 비읍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의사소통 장애의 중심단을 좀 써보면 언어 끊고 끊고 유창 끊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불특정 끊고 사회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언어장애, 언어음장애, 유창성장애, 말더듬, 불특정 의사소통장애,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또는 실용적 의사소통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기분장애의 카테코라민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테코라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인데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이나 그 다음에 도파민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호르몬 이것을 우리가 보통 카테코라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분장애라고 했죠. 기분장애. 그러면 우울이 얼른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기분장애의 카테코라민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신분열증 하면은 도파민과 연관성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족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카테코라민 가설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울증이 생물학적 환경적 원인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조증이 세로토닌의 증가에 기인한다. 우울증이 세로토닌의 증가에 기인한다. 다 틀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자, 노르에피네프린의 감소 또는 세로토닌의 감소가 됩니다.
세로토닌의 감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카테코라민 가설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울증이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족에 기인한다. 이렇게 답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77번의 답은 2번입니다. 7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8번 문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나왔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 발달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주요 증상의 첫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질적인 장애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단어가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과잉행동과 충동성. 과잉행동성이나 충동성 생각나십니까? ADHD입니다. ADHD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질적인 장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이나 관심에서의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증상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적이면서 상동적인 행동입니다. 맨 앞에 행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여기요. 그래서 반복적인 행동, 상동적인 행동이 주요 증상이 됩니다. 현저하게 저하된 활동과 관심이라겠죠. 여기에서 저하된 활동과 관심 이런 것들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의 진단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은 2번입니다. 과잉행동과 충동성은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와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더 쓴다면 주의력 결핍이 들어가겠죠. 주의력 결핍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잉행동 들어가 있고요. 충동적이다 들어가 있고요. 산만성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주요 특징에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7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79번 문제는 순환성 장애의 경과 중에 주요 우울 사파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면 순환성 장애 진단과 함께 추가로 내려야 될 진단명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환성 장애를 양극성 관련 장애라고 하죠. 양극성 관련 장애의 하나입니다. 순환성 장애가. 자, 양극성 퍼스트가 있고요. 양극성 세컨이 있고요. 세 번째가 순환성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양극성 관련 장애라고 말합니다. 자, 양극성 퍼스트는 조증 플러스 주요 우울 장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양극성 퍼스트, 그 다음에 양극성 세컨드는 경조증 플러스 주요 우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환성 장애는 뭐냐? 순환성 장애는 경조증 플러스 경미한 우울증입니다. 가벼운 우울증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식화해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 우울증 사파가 추가됐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미한 우울이 자, 주요 우울이 됐네요. 그렇죠? 주요 우울이 된 거예요. 주요 우울 사파가 추가됐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경조증과 주요 우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조증과 주요 우울인 양극성 E형을 추가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79번의 답은 4번입니다. 8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0번 문제는 반항성 장애가 있습니다. 이 반항성 장애를 우리가 이제 적대적 반항 장애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파괴성 장애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괴성 장애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장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항성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이네요. 아동에게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자신도 모르게 쉴 사이 없이 눈을 깜빡거리거나 일정한 몸짓을 하며 때로는 괴상한 소리를 낸다. 이게 뭐예요? 틱장애라고 하죠. 틱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눈을 깜빡거린다, 괴상한 소리를 내니까 음성과 우리가 음성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인 측면도 있다. 운동이라고 하죠. 운동틱, 음성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학교 가기 거부한다. 분리불안장애입니다. 분리불안장애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규칙을 위반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반항성 장애를 하는 아동은요, 어른들과 논쟁합니다. 반항하니까 쉽게 화를 내죠. 이게 맞는 겁니다. 자, 논쟁을 많이 하고 화를 내는 것이 바로 반항성 장애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반항성 장애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 탓으로 하는 것을 반항성 장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 잘 알아놓으십시오. 자, 8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1번 문제는 아동 청소년기에 진단되는 사회 공포증이 나왔습니다. 공포 나오면 불안장애의 하나입니다. 불안장애 하위 유형입니다. 불안장애 하위 유형에 사회 공포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진단된다라고 했잖아요. 사회 공포증. 자, 10세 이전에 주로 발생한다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세 이후의 청소년입니다. 10세 이후의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대인관계에서,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대인관계에서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다든지 그럴 때 상당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회 공포증이라는데, 이거는 10살 이후에 청소년기 때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왜 일어나냐면 자의식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요. 자의식 때문에. 자,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자기 집중화와 자기 비판적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나친 자의식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상황에 노출하면은 급성 불안 발작이 나타날 수 있어서 사회 공포증이라고 하고요. 사회 공포증, 이거는 사회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자, 생리적 신체 반응을 끊어요. 남들이 알아차릴 것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는 질병이 바로 사회 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81번 문제 체크하시고 아동 청소년기에 진단되는 사회 공포증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8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인지이론에 따르면 범불안장애. 범불안장애는 일반 불안장애라고 하고 당연히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입니다.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에 포함되는 것이 범불안장애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해서 만일 못마하면 어떡하지? 라는 내면적인 질문을 계속하여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특히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는 연쇄적인 사고과정 속에서 자, 점점 더 부정적이고 끝장난다는 식의 결과를 예상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특징을 무엇이라느냐라고 해요. 자, 우리가 생각을 연쇄적으로 하는 가운데에서 상당히 부정적이 되고 끝장난다는 식, 이러한 것들이 바로 파국적 오해석입니다. 파국적 오해석. 자, 이것을 우리가 파국화다 이렇게 말하죠. 파국화,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재앙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는 이거예요. 끝장난다는 이 말이요.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 이런 재앙 때문에 재앙이란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끝장난다는 식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파국적 오해석이다. 이렇게 말해서 파국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주지와 방어 기제죠. 알고 계실 거고요. 어떤 철학적인 담론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침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침투적 사고는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우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생각들입니다. 우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침투적 사고라고 말해요.
자, 우연히 나타난다. 의도하지 않게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자동적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자동적 사고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됩니다. 자동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출, 극대화와 극소화 이런 거 아시죠? 자, 극대화와 극소화는 사건의 의미나 크기를 왜곡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2번에 파국화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생각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이면서 결과를 상당히 끝장이 난다 또는 종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재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83번입니다. 성격 장애가 나왔고 증상 나왔는데 옳은 것 찾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격 장애는 A군집, B군집, C군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A군집에는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정신분열형 성격장애, 그 다음에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군집은 경계선적 성격장애, 그 다음에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그 다음에 히스테리적 성격장애, 히스테리는 바로 연기성 성격장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C는 의존적인 성격장애, 그 다음에 회피적 성격장애, 그 다음에 강박적 성격장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성격장애의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만성적이고 만연된 융통성이 없는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만성적이라는 부분에 꼭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만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의 손상과 주관적인 고통을 야기시킬 만큼, 여기가 중요하죠. 부적응적인 환경 지각과 반응 패턴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형성되어 일생 동안 지속되는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대개 이제 부모나 주변 환경의 영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부모나 환경의 영향으로 아동 청소년기 때 형성돼서 일생 동안 지속되는 행동 패턴이다. 그래서 만연된다, 만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고요. 다른 정신장애의 증상이나 결과로 일어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 아니죠. 아닙니다. 감별 진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정신장애 증상이나 결과로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없어야 돼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성격장애로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리을 지문은 탈락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해결했고요. 8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4번 문제는 학습장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84번 학습장애 거기에다가 이거 써주세요. 신경발달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발달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학습장애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입니다. 읽기장애나 쓰기장애나 우리가 이제 그 세마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특수학습장애라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졌어도요.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경우에 우리는 학습장애라고 말합니다. 읽기 능력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쓰기라든지 세마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학습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문제나 지각과 관련된 문제나 운동장애 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운동장애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학습장애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은 읽기 이런 거겠죠. 쓰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지각과 관련된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각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세마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운동장애도 연관을 줄 수 있어요. 쓰는 것 자체도 운동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집중력이 결핍되어 있다. 과잉행동이다. 충동성이다. ADHD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을은 ADHD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신경 발달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 발달 장애 중에 하위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학습 장애와 상관이 없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만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85번 문제 들어갑니다. 85번 문제는 경계성 성격 장애입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는 말씀드린 대로 비군집에 해당됩니다. 자, 임상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성격 장애 중에 하나. 자, 우리가 경계선 성격 장애 하면은 불안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계선 성격 장애다. 실제적 또는 가상적 유기를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이 지문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했죠. 자,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기는 유기라든지 가상적인 유기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성격 장애입니다. 타인에 대한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극단적인 이상화, 평가절하 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불안정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대인관계 방식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불안정이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반복적인 자살 행동과 만성적인 공허감도 갖고 있는 것이 경계선 성격 장애입니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느낌 왔습니까?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과장된 지각과 특권의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말합니다. 4번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비군집에 해당됩니다.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정한 자아상과 자아지각이 이루어집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5번까지는 경계선 성격 장애에 해당됩니다. 85번 문제 체킹하시고요.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85번의 경계선 성격 장애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86번 문제 들어갑니다. 병적 도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벽이라는 것은 도둑질을 말하는 것인데 이 도벽은 충동 통제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충동 통제 장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도박을 병적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독 장애에 들어갑니다. 도박 중독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독 장애에 들어가는 게 도박이고 도벽은 충동 통제 장애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을 훔치려는 충동을 저지하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동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충동 통제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 이런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훔치기 전에는 고조되는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훔친 후에는 기쁨이라든지 충족감이나 안도감을 느끼게 돼요. 5번부터 볼게요. 자, 훔치다가 붙잡혀서 라고 했어요. 자, 훔친 후에는 기쁨이나 충족감이나 안도감을 느끼게 되지만 훔치다가 붙잡혀서 사회적인 체면이 손상받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우려 이런 것들도 갖고 있습니다. 자, 분노나 복수를 위해서 원한 때문에 훔친다.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훔칠 때 망상에 의해서 훔치는 것도 아니고요. 환각에 의해서 훔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분노, 화가 나서 훔치는 것도 아니고요. 원한 때문에 훔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네 가지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망상에 의해서, 환각에 의해서, 분노에 의해서, 원한에 의해서 훔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4번에 분노와 복수를 위해 훔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86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도벽에 대한 것도 잘 나오니까 알아놓으시고요. 별표. 8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7번 문제는 이상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주요한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87번 문제 별표.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문제도 이런 거 잘 나오죠. 이상심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베개 인지치료입니다. 베개 인지치료, 우리가 아론베개 인지치료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1963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963년입니다.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저서를 발간했다. 이게 바로 190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신장애 진단 분류 체계에 DSM-5까지 나와 있는데 자, DSM-1이 발표된 것이 1952년입니다.
1952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DSM-5는 2013년입니다. 그 다음에 로샤 검사입니다. 로샤 검사가 개발된 것은 우리가 많이 해봤죠. 네, 심리 측정 평가에 활용해서 192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 집단 지능 검사 아미 알파 개발, 아미 베타도 마찬가지인데 아미 알파는 문맹자가 아닌 분들, 아미 베타는 문맹자인 분들을 위한 집단 지능 검사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1917년에 개발되게 됩니다. 자, 정리가 끝났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게 B죠. 프로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17년이죠. E. 그 다음에 1921년 D. 그 다음에 1952년 C. 그 다음에 마지막이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E, D, C, A를 찾으면 됩니다. 답은 2번 B, E, D, C, A가 있습니다. 87번 문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8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번 문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우리 치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알츠하이머형 치매인데 신경인지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인지장애 중에 하나다. 치매, 그 다음에 선망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기억착오와 혼돈, 기억착오와 혼돈이 뚜렷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의 감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회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은 도파민이 아닙니다. 도파민이 아니라 뇌의 윤활유라고 하는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과 세로토닌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아세틸콜린과 세로토닌이 감소했을 때 우리가 치매,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린다라고 하고요. 자, 도파민 하면은 조현병 생각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가계에 따라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남성보다는 그렇죠. 여성에게서 더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맞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비타민 B12 부족으로 인해 점진적인 기억과 인지장애를 보이는 경우에는 진단을 배제한다라고 했어요. 네, 이것이 바로 간별진단입니다. 간별진단인데 만약에 뇌혈관 질환이나 비타민 B12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라면 이거는 뇌혈관성 치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타민 B12의 부족이다라고 했으니까 영양결핍성 치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양결핍성 치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야지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뇌혈관성 영양결핍성 치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셔도 됩니다. 자, 진단을 배제한다. 배제 진단 또는 간별 진단을 말하는 거니까 맞는 겁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가장 흔한 치매로서 전체 치매의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연관성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 세로토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문제 풀었습니다. 13문제 풀 때 여러분들은 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구나. 이러한 것들을 좀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 장애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장애 유형을 교재 이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필기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89번부터 12문제를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